아부다비 국제공항. 한낮의 뜨거운 햇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던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공항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사위의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제 사위는 아무 망설임 없이 황금빛 로프를 지나 VIP 전용 게이트로 사라졌고 저는 입국 심사줄 끝에서 묵묵히 45분을 더 서 있어야 했습니다.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딸의 남편. 그저 예의 바른 한국 청년이라 여겼던 그는 그날 이후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낯선 얼굴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68 영국 블레어 그룹의 회장입니다. 수십 년을 세계화 비즈니스를 해온 사람으로서 사람을 보는 눈엔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사위, 대체 왜 왕세자가 먼저 그의 이름을 불렀던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 약 7시간 비행을 마친 뒤 도착한 이 낯선 땅은 저에게 또 하나의 해외 출장지를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영국 블레어 그룹의 회장이며 3대째 내려오는 금융 명문가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헨리 블레어. 올해로 68입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휴양이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주최하는 국제문화기술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제 딸과 사위, 그리고 수행 비서들과 함께 초청을 받은 공식 일정이었죠. 저희 가문과 중동 왕실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향후 부동산 투자 파트너십을 염두에 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다만 딸 샬럿이 데려온 한국인 사위가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름은 이현우. 한국에서 외교 관련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들은 적이 없었고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딸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이라는 인상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게 한국은 기술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고는 하나 여전히 서구화하는 격차가 있는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처럼 기본은 있지만 완성도는 부족한 그런 느낌 말입니다. 더군다나 아내를 잃은 뒤 유일한 혈육인 샬럿이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그것이 아시아 남자라는 점은 제 고집스런 자존심을 더욱 건드렸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하자 따뜻한 공기가 숨결처럼 공항 건물 안으로 번져 들어왔습니다. 섭씨 38도, 습도는 낮았지만 햇빛이 얼굴을 가만히 찌르듯 내리쬐고 있었죠. 공항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대리석 바닥에 반사된 조명이 고급스러움을 자아냈습니다. 입국장을 향해 걸어가던 중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은 중동계 남성이었고 정확하고 단호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이신가요? 프리미엄 게이트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본능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사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에게 여권을 내밀자 그가 손짓으로 황금빛 리본이 쳐진 전용 게이트를 가리켰습니다. 아무도 줄을 서 있지 않았고 입국 심사대는 별도의 VIP 구역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돌려 딸에게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라운지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일반 입국 심사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고 줄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열댓 명의 여행객들이 각자 서류를 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 비서가 몇 차례 공항 직원에게 신분을 밝혔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제 여권은 영국 국적인데 왜 나는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걸까? 분명히 초청장도 있었고 왕세자의 서명이 담긴 문서도 첨부돼 있었는데도 말이죠. 줄을 선 지 15분이 지나자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샬럿은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비서가 말을 아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무래도 이곳 시스템은 출신 국가의 외교적 협약이 크게 작용하는 듯합니다. 한국 여권은 최근 중동과 협력이 많아져서 그런 듯합니다. 저는 그 말이 더욱 불쾌하게 들렸습니다. 한국이 이곳에서 영국보다 더 큰 대우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게 현실이라면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른 채 살아온 셈이겠지요. 45분 뒤 저희는 겨우 심사를 마쳤고 수화물을 찾아 공항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사위 이현우였습니다. 깨끗한 셔츠에 와인빛 넥타이를 메고 깔끔하게 앉아 따뜻한 홍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방금 전 공항 직원이 가져다 준 듯한 플래터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작은 서류 가방이 정갈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늦게 오셨군요.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곳에서는 제 신분이 미리 등록돼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교 업무 때문에 몇 차례 들른 적이 있어서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위라는 청년, 그동안 제가 단지 딸의 남편, 조용한 젊은이 정도로 여겨왔던 그는 분명히 제가 몰랐던 얼굴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직감은 그날 저녁 아부다비 왕궁에서 열릴 포럼 공식 만찬장에서 완전히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은 제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포럼이 열리는 아부다비 문화궁은 궁전이라기보다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 같았습니다. 입구의 황금빛 문은 해가 지는 사막의 노을을 머금은 듯 따스하게 빛났고 벽면을 감싸는 아라베스크 문양은 마치 유럽의 성당과 이슬람 사원이 섞인 듯한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문을 들어서자 향긋한 우디 계열의 향이 공간을 감싸며 깊은 고요 속에서 장중함을 더했습니다. 포럼 전야제로 열리는 만찬이 열리는 홀은 높이 14m에 달하는 아치형 천장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압도적인 웅장함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100여 명의 각국 고위 인사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프랑스 장관도 있었고 캐나다 인공지능 특임대사, 그리고 UAE 왕실 자문단도 보였습니다. 제 옆에 선 샬럿은 분홍빛 드레스를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고 사위 현우는 검은 정장에 짙은 남색 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의 복장은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어쩐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사위의 손에는 은은한 빛이 도는 네이비색 초청장이 들려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제가 받은 초청장과는 다르게 금색 실루엣으로 된 UAE 왕세자의 인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속으로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왜 같은 만찬인데 초청장이 다른 걸까? 사위가 받은 것은 분명 공식 초청이 아닌 특별 초대라는 의미였습니다. 입장 시간이 다가오자 직원이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사위와 딸도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될 거라 예상했지만 도착한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담당 직원이 사위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귀빈석은 이쪽입니다. 왕세자님께서 박사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 하십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사님이라니, 제 사위가 박사였단 말입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위는 저를 돌아보며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샬럿, 먼저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식사 전 미팅이 예정되어 있어서요. 그 말만 남긴 채 그는 황금빛 벨벳 줄이 쳐진 중앙 구역으로 향했고 저는 외곽의 일반 귀빈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와 공식 행사에서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운함과 동시에 무언가 엄청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시작된 개회사에서 왕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 설계를 위해 김현우 박사님을 특별 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모델은 이미 유럽, 미국, 동남아 도시들에서 채택 중이며 향후 아부다비 전역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순간 행사장 전체가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손뼉을 치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조용했던 사위, 말수가 적고 다소 무심해 보였던 그 사람이 이 화려한 무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조연설이었습니다. 연단 위에 선 그는 정중한 목소리로 포럼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복잡했지만 놀라울 만큼 선명했습니다. 도시 내 이동 동선을 AI가 분석해 실시간 교통 신호를 조정하고 건물 내부의 온도와 에너지를 자동 조절해 탄소 배출을 절반 이상 줄이며 시민들의 동선을 고려한 응급 시스템은 골든타임을 32% 이상 단축시킨다는 혁신적인 모델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 인사들은 경청했고 몇몇 중동 투자자들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도시 계획이란 기껏해야 도로와 빌딩 배치 수준이었는데 그가 설명하는 도시는 생명처럼 반응하는 유기체 같았습니다. 사위가 연단에서 내려오는 순간 왕세자가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장면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저는 입가에 어설픈 미소를 띄운 채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연극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68년을 살며 쌓아왔던 자부심은 무엇이었을까? 지금껏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얕잡아보며 살아왔던 걸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우는 언제부터 그런 일을 했던 거니? 샬럿은 대답 대신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그를 다 모르세요. 하지만 이제는 아시게 될 거예요.
고듀. 그 말이 왜 그토록 의미심장하게 들렸는지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문 너머로 사막의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번지며 커튼을 투과해 방 안을 따스하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도 제 안의 감도는 이상한 긴장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전날 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그토록 묵묵하던 사위가 세계 정상들의 박수를 받는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어제의 만찬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짜 드라마는 본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포럼본 행사는 아부다비 정부의 스마트 시티 본부가 있는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연단은 300석 규모의 극장식 강당 안에 설치되어 있었고, 다국적 언론사 카메라들이 설치된 언론석엔 이미 수십 대의 렌즈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다시 딸과 함께한 사위가 서 있었고, 그는 행사 시작 10분 전까지도 조용히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는 낯선 코드와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었는데 저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탭하면서도 눈을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안의 모든 조명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무대 뒤쪽 대형 LED 스크린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고 마이크에 잡히던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객석에서는 일제히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통신기를 들고 어디론가 급히 뛰기 시작했고 주변에선 불안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시스템 다운인가요?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닐 텐데요. 혹시 외부 해킹? 그 순간 제 가슴도 서서히 조여오듯 긴장이 차올랐습니다. 잠시 후 행사 관계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외부 공격으로 추정되는 통신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모든 시스템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공식 행사 중단. 세계 주요 도시 대표들과 각국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것도 왕세자 주최의 행사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고 시선을 사위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위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뒤편 출입문으로 조용히 걸어 나가던 그의 뒷모습에는 급함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약 15분이 지나고 다시 조명이 켜졌습니다. 스크린이 복구되었고 마이크 소리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사위가 무대 위에서 돌아와 발표를 이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행자의 멘트도 없이 그는 무대로 올라갔고 이어진 발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방금 전에 시스템 다운은 중동 지역 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 외교 기술자문단의 협력을 통해 실시간 대응 솔루션을 가동했으며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플랫폼은 인공지능이 네트워크 침입 유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3초 이내에 침입 원인을 역추적한 뒤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구조였으며 이 기술은 이미 싱가포르와 독일 일부 도시에 시범 적용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술 용어는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실시간 로그 분석 화면, 그리고 복구된 도시 관리 시스템 다이어그램은 누가 봐도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작동 중인 체계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박수였습니다. 예의로 시작된 박수가 아니라 놀람과 감탄, 그리고 안도감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환호였죠. 그리고 그 순간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단지 미래 도시의 설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도시를 지키는 기술의 현장을 보여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현우 박사는 이 모든 위기를 예견하고 그에 대비한 시스템을 설계한 분입니다. 다시 한번 커다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자리의 주변 사람들도 작은 탄성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스마트폰으로 그의 모습을 연신 촬영했고 또 다른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제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샬럿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손길 속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의 사위는 그저 딸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기술과 신뢰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이 순간 세계의 도심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왕세자가 직접 그를 불러 작은 회의실로 초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인사는 단 3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왕세자, 아부다비 사이버보안 장관, 그리고 제 사위. 저는 호텔방 창가에 앉아 저녁의 붉은 사막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는 분명히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틀 뒤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났습니다. 사위는 예정된 일정을 마치고 저와 딸과 함께 아부다비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해변 마을로 잠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사막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 붉은 모래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지푸른 바다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적한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사위가 시킨 아라비아 커피가 작은 금색 포트에 담겨 있었고 옆에는 얇고 달콤한 대추 야자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는 생각보다 진했고 향은 짙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우야, 나와 함께 런던으로 가지 않겠니? 사위는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위가 아닌 동료로, 아니, 가능하다면 내 후계로, 블레어 그룹의 다음 세대를 함께 준비해줬으면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확실히 알겠으니까.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바다 위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우리 사이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이내 그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조용했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있는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어쩐지 더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자리를 탐내지 않고 본인의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점이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귀국 전날 밤, 사위는 제게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안에는 짙은 녹색 가죽 커버에 황금색 무궁화 문양이 박힌 여권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진짜 여권은 아니었습니다. 기념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존중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로부터 쌓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다시 한번 여권 커버를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이 단단한 표피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서가 아니라 사람의 태도와 신뢰가 쌓여 만들어진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공항 곳곳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바닥에 박힌 은색 조명선, 자동으로 개폐되는 입구, 심지어 터미널 곳곳에 배치된 안내 로봇들까지. 이곳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국가의 기술과 의지가 담긴 입구였고 그 입구를 통해 세상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얼굴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국 후 저는 블레어 그룹의 사무실에 들어서며 제 데스크 위에 그 초록빛 여권 기념품을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제 비서는 저를 빤히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쩐지 얼굴이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분명하게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존중이었고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었으며 무엇보다 제가 오랫동안 무심코 던졌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화요일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도 어색했고 문법은 복잡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을 또박또박 따라 읽을 때마다 제 안의 세계가 조금씩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가르치는 한국 출신 선생님은 제가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늘 친절하고 한 번도 거리낌 없이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김 선생님, 고맙습니다를 더 자연스럽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날도 저는 수업이 끝난 뒤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말하면 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알아듣기 쉬우니까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언어라는 것을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사위를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그가 보여주는 기술력도 놀랍지만 더 감탄스러운 것은 그의 겸손과 인내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늘 조용히 행동으로 증명하는 그의 태도는 제 삶의 많은 것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사위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나서기보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랑 대신 실력을 보여주며 필요한 순간에는 조용히 등장해 상황을 바꾸고 세상을 설득하는 나라.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써 내려오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과연 저는 이제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대답은 이제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 그 초록 여권의 나라,
이제는 제게 가장 존경받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 사위는 제게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조금 낯설고 조금은 조용했던 이야기. 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 믿음이 생기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작은 순간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마음이 살짝 움직인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이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세요.